이 사람은 조슈입니다. 오늘은 인포그래픽스 쇼에서 군인들이 왜 겁쟁이로 여겨져 동료에게 처형당했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전쟁에선 포병 참호와 가스를 견뎌도 결국 죽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사 범죄를 생각할 때 그들은 탈영, 즉 군대를 완전히 떠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병사들이 장교들에게 반기를 드는 반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군대에는 더 모호하고 무서운 또 다른 죄목, 바로 비겁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상이든 두려움이든 정말 솔직했든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적을 쏘지 않고 싸우기 두렵다 고백한 죄로 남성을 처형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탈영이나 명령 불복종처럼 실제로 부대를 떠나거나 명령을 어기는 것과 달리 비겁함은 거의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용감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호함이 그것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 혐의가 종종 겹쳤기 때문입니다. 참호를 넘어가기를 거부한 병사는 명령 불복종, 비겁함 또는 둘 다로 기소될 수 있었고, 허락 없이 후퇴한 사람은 지휘관의 기분에 따라 탈영이나 비겁함으로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은 근무지 이탈, 순찰 중 이탈, 적 앞에서의 비겁함, 탈영, 그리고 무기를 부끄럽게 버리는 것에 대한 혐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들 사이의 경계는 매우 모호했습니다. 정의가 상황을 분명히 해줄 거라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1916년 영국군은 탈영이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이 아니라 도망칠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것, 탈영을 시도하는 것, 다른 사람의 탈영을 돕는 것, 심지어 누군가에게 그런 생각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탈영, 1914년부터 1920년까지 영국군에서 집행된 사형의 약 75%가 탈영 때문이었고, 이는 단연코 가장 흔한 사형 범죄였습니다. 군 지휘관들에게 비겁죄보다 탈영이 명확한 혐의라는 말은 의미 없었습니다. 비겁죄는 전염병처럼 다뤄졌고 그들은 이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전장 공포는 전염성이 강했으니까요. 한 사람이 무너져 도망치면 순식간에 다른 이들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부대가 붕괴되고 방어선이 무너지고 전략적 공세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하게 됩니다. 군대는 더 큰 두려움으로 기존 두려움을 억누르기 위해 다양한 처벌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결코 이론적이지 않았습니다. 1917년 프랑스군 전체가 말 그대로 붕괴했고 그로 인해 전쟁 전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로베르 니벨이라는 프랑스 장군은 단 한 번의 대규모 공격으로 48시간 만에 1차 세계대전을 끝낼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참호전이 3년이나 이어진 끝에 그의 상관들은 절박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참담하게 실패하여 프랑스군 18만 7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실상 점령한 땅도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병사들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군 사단의 절반가량이 확실한 죽음을 의미하는 추가 공격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약 3,400명의 병사들, 이 군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처형된 병사는 약 50명 혹은 그 이상일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은 가혹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지옥 같은 식민지 전초기지의 징벌 부대로 보내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만약 독일군이 프랑스군의 절반이 사실상 파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독일군은 그 사실을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반란은 프랑스를 1차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탈락시킬 뻔했습니다. 오직 운이 좋았기에 상대편이 프랑스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비겁함으로 고발당하게 만들었을까요? 명령을 받았을 때 전진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예입니다. 호루라기가 울리면 당신은 사다리를 올라 기관총 사격 속으로 곧장 달려나갔습니다. 혹은 명령 없이 후퇴하는 것도 비록 남아있으면 확실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해도 비겁함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초소를 떠나는 것, 보초 근무 중이든 잠이 들었든 아니면 병사가 동료들을 물리적으로 버리고 떠나는 것이든 분명히 비겁함으로 간주됐습니다. 자해도 비겁함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종종 손이나 발을 스스로 쏘아 가벼운 부상을 입기를 바라곤 했습니다. 영국으로 송환될 만큼 심각하되 전쟁 후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않은 부상을 원했던 것입니다. 의무 장교들은 이런 부상을 잘 구별했고 적발된 병사들은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는 전시사회가 민간인 비겁함 단속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보여줍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흰 깃털 운동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원 입대가 줄어들자 여성들은 군복을 입지 않는 남성들에게 흰 깃털, 즉 비겁함의 상징을 건네며 공개적으로 입대를 강요했습니다. 애국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에게 계속 깃털을 건넸습니다. 휴가 중인 군인과 부상 참전 용사들도 받았습니다. 한 남성은 여성이 사과할 때까지 직접 손이 없음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조지 샘슨은 공식 환영회 가는 길에 흰 깃털을 받았습니다. 그는 갈리폴리에서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수여받았으나
영국 최고의 용기 훈장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겁쟁이라 불렸습니다. 여러 남성들이 깃털을 받은 뒤 통제할 수 없는 일로 수치심을 못 이겨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너무 어리거나 필수 직종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한 이들 중 상당수도 결국 같은 악몽에 갇혔습니다. 이 제도들은 남성들이 압박감에 무너져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 대부분의 군대는 이전 전쟁에 과도함에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영국은 탈영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 신경증을 앓던 10대들을 총살하며 이를 정의라 했던 후유증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군대가 같은 교훈을 얻진 않았습니다. 비록 민간인 생활에서는 겁쟁이로 불릴까 두려워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군사 재판이 실제로 그 이유로 당신을 처형할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유럽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던 25세의 미국인 보충병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초에 그는 전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1944년 10월 9일 프랑스 어딘가에 배치되어 있던 에디 슬로빅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수천 명의 다른 미군 병사들이 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탈영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엄밀히 말해 비겁함은 아니었지만 전시에는 탈영이 다른 이름의 비겁함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슬로빅은 디트로이트 출신으로 전과가 있었고 자신이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고 항의했음에도 징집되었습니다. 그는 결혼했고 직장을 구해 배관 및 난방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징집 기준을 낮추고 징집을 시작했을 때 결국 군대가 인력이 필요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의 전과로 인한 이전의 부적격 판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944년 1월 슬로빅은 소총수로 훈련을 받았는데 사실 그는 총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전선에 도착하자마자 포격 소리의 공포를 느꼈고 합류 몇 시간 만에 또 다른 보충병과 폭격 속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른 병사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슬로빅은 몇 주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캐나다 부대와 시간을 보내다 자수했습니다. 그는 탈영을 서면 자백했고 지휘관들은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부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일을 잊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슬로빅은 다시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부대가 공격을 받자 그는 복무를 거부했습니다. 소총 중대에서 그는 중대장에게 전투에 투입되면 다시 도망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그것을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두 번째로 탈영을 자백하고 의도를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전선으로 보내진다면 이것은 단순한 공황 상태라기보다는 계산된 거부에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디데이 이후 프랑스를 지나며 힘든 작전이 계속됐고 겨울이 다가오자 탈영률이 높아지자 지휘관들은 본보기를 원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탈영해도 모두 처형하지 않고 나머지를 겁주기 위해 한 명만 처형합니다. 누군가가 비겁함이나 탈영 혐의로 고발되면 특히 전시에는 군사사법체계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과정은 보통 제1차 세계대전에서 장교가 참호 안에서 바로 기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고 지휘관이 현장에서 바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재판이라 부르기에도 관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과정은 이랬습니다. 장교 3명, 변호사와 시간도 없고 두 번째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변호 장교는 과로하거나 경험 부족 혹은 무관심했습니다. 재판은 매우 짧게 끝났습니다. 당신의 생사가 30분도 안 돼 결정됐을 수 있습니다. 증거와 증인은 거의 없었고 그들은 아마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장교들은 사건을 듣고 유죄와 처벌에 대해 투표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는 정상 참작 사유나 선처 요청과 함께 지휘 계통을 따라 상부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24시간 이내에 처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주, 심지어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관료주의적 절차로 장군들에게 천천히 전달되는 동안 당신은 헛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형이 선고된다는 발표가 나오면 갑자기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이병 토마스 하이게이트는 겨우 17살이었고 1914년 9월 서부 전선에서 처형된 첫 번째 영국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같은 연대의 2개 중대 앞에서 총살당하기까지 겨우 45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그를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처형하길 원했습니다. 이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었고 당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포탄에 의해 폭발을 당한 병사들, 신경쇠약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병사들, 지금 우리가 PTSD라고 부르는 증상으로 명백히 고통받고 있던 병사들이었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무 장교들은 이 남성들이 증세를 가장하고 있다고, 그들이 말하는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몸을 떨림을 멈출 수 없거나 외상으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전투가 자발적 병사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대부분 군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제도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대 로마에서는 데시메이션이라는 처벌을 시행했는데
이 용어가 들리는 것만큼이나 실제로도 잔혹했습니다. 만약 군단이 비겁함을 보이면 말이죠. 10명 중 1명이 제비뽑기로 선정되어 동료 병사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유죄로 판명되면 처벌의 범위는 군대, 전쟁, 구체적인 범죄, 그리고 때로는 지휘관의 기분에 따라 매우 다양했습니다. 제1형 야전 처벌은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 굴욕감을 주기 위해 사용한 처벌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병사는 십자가형 자세로 기동, 마차 바퀴 또는 대포 운반차와 같은 고정된 물체에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묶여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이런 일이 다른 병사들의 시야 안에서, 때로는 적의 사격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신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징벌대대도 또 다른 선택지였습니다. 소련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징벌대대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스탈린의 명령 제227호, 즉 유명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규칙은 비겁함, 탈영 또는 기타 군사범죄로 기소된 병사들을 위해 이러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후퇴하는 소련 병사들을 대량으로 사살하는 차단부대의 이미지는 대부분 신화에 가깝습니다. 비밀 경찰이자 정보기관인 NKVD의 기록에 따르면 시행 첫 3개월 동안 약 1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942년 10월까지 이 개념은 대부분 폐기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다행히도 차단 부대에 잡힌 대부분의 병사들은 총살당하기보다는 원래 부대로 돌려보내지거나 징벌대대로 보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징벌대대는 정말로 잔혹했습니다. 이 부대들은 가장 위험한 임무에 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뢰밭을 제거하거나 요새화된 진지를 공격하거나 일반 부대가 살아남지 못할 공격을 선두에서 이끄는 일 등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소련 병사들이 전쟁 중 징벌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사망률은 천문학적이었지만 할리우드에서 묘사하는 자살 특공대와 같은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덜 심각한 경우나 지휘관이 누군가를 처형하고 싶지 않을 때는 징역형이 흔했습니다. 강제노동, 독방 감금, 계급 및 급여 박탈 등도 모두 가능한 처벌이었지만 궁극적인 처벌은 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상황이 가장 어두워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은 비겁함, 탈영 등으로 306명을 처형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10대였고 일부는 심리적 외상을 겪었습니다. 재판은 형식적이었고 항소 절차는 최소한에 불과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새벽에 기둥에 묶인 채 동료들로 구성된 총살대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빗나가게 쏘는 병사들도 있었고 결국 장교들이 최후의 일격을 가해야 했습니다. 2006년 이 306명의 병사들은 사후의 사면을 받았고 영국 정부는 마침내 이들 중 다수가 부당한 희생자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PTSD나 전쟁 신경증이라 불리는 증상에 시달렸고 일부는 지휘관의 실패를 덮기 위한 희생양이었습니다. 방법은 거의 항상 총살형이었지만 세부 사항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가끔 사형수 군복 단추를 떼고 심장 위에 표적을 달아 사수들이 조준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눈가리개를 씌우거나 처형자를 직접 마주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대개 새벽에 일반 병사들과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지만 때로는 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개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사형수들은 마지막 밤을 가족에게 편지를 쓰며 보냈고 가족은 불명예스러운 죽음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 낙인은 죽음 후에도 남았습니다. 처형된 병사들의 가족들은 때때로 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하기도 했고 그 수치는 대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에디 슬로박 일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944년 11월 11일 군사재판에서 2시간도 안 돼 유죄 판결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연합군 최고사령관 드와이트 T. 아이젠하워 장군에게까지 보고되어 아이젠하워 장군이 승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탈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약 2만 1000명의 미군 병사들 중 약 49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슬로빅은 실제로 처형된 유일한 사람이었고 1945년 1월 30일 작은 프랑스 마을에서 에디 슬로빅은 마당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들은 내가 미군을 탈영해서가 아니라 본보기를 삼으려 했고 내가 전과자라서 나를 선택한 거야 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12살에 훔친 빵과 껌 때문에 나를 총살하려 해. 그의 재킷에는 종이 표적이 핀으로 꽂혀 있었다. 그의 사단에서 온 12명의 병사가 오전 10시 4분 총살 집행대에 섰습니다. 12명 모두 에밀 그랜드 소총을 발사했고 슬로박은 동시에 목, 어깨, 가슴, 심장, 팔에 총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는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총살 집행대가 두 번째 사격을 준비하는 동안 서서히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성범죄와 살인으로 처형된 다른 미군 병사들과 함께 비밀리에 묻혔습니다. 군대의 시각에서 범죄자들은 명예로운 전사자들과 함께 묻힐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아내는 수년 동안 그의 죽음의 진실을 알지 못했고 단지 전사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녀와 다른 이들은 슬로박을 위해 여러 미국 대통령에게 사후 사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에디 슬로박은 남북전쟁 이후 탈영죄로 처형된 유일한 미국 군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수천 명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말이죠. 그는 지휘관들이 규율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느꼈던 절박한 순간에 본보기로 처형당했습니다. 비겁함이 항상 비겁함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트라우마였고, 때로는 극도의 피로였으며, 때로는 단지 경고를 위해 선택된 불운한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싸우기 싫었던 병사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최다 훈장 수상자가 된 이유를 확인하세요. 또는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